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얼마 전 상견례까지 해놓고 파혼을 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을 참 안 좋아하던 저였는데 그 말이 왜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끼리끼리란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인성이었죠.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못마땅했던 남친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내내 저희 가족을 빚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죄다 저희 쪽에서 하라고 요구를 해댔는데요. 결국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와 집에 가려던 중 남친의 어머니가 그만 저희 아빠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남친 어머니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니들 잘 산다고 우리 비웃었지? 안 주기만 해봐.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잠시 뒤 아빠가 연락해 부른 사람이 도착하자 남친 어머니는 기절초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날 무슨 일이 있었고 아빠가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돈만 밝히던 남친의 어머니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친과는 2년 조금 넘게 만났고 1년이 좀 지났을 시기에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정확히 2년이 되던 날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 둘은 결혼 약속을 하게 됐어요. 일단 집안 차이는 좀 났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부모님이 원래 개인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형편이 좋았고 그 덕에 비싼 과외며 학원이며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남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다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차도 다 팔고 현재는 남친 아버지께서 일용직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자친구네 집 얘기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처럼 스카이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인지도 있는 대학 나와 졸업 후 바로 공기업에 취업했고 월급 받으면 알뜰하게 저축하느라 돈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잘 사는 집도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보통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사는 집은 2층 주택입니다.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이 살았으나 그렇다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남자친구와 제가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남친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아직 양가의 인사도 안 드린 상태였는데 말이죠. 사귀는 동안 몇 번 전화통화나 짧게 만나서 인사 정도 한 적은 있었으나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혜진이랑 있어요. 잠깐만요. 왜? 엄마인데 잠깐 받아봐.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놀러 와? 그게 저번에 놀러 오고 통화 안 와서 보고 싶어서 전화 바꾸라고 했어. 주말에 시간 되면 놀러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자주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전화통화였으나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놀러와라 보고 싶다 이러시니 저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남친과 결혼할 건데 미리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좀 좁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니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있다 온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남친의 동생까지 총 4명이 살고 있는데 방은 2개라서
안방은 남친 부모님이, 작은 방은 남자친구와 동생이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한 거니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거실이 좁았습니다. 거기다 짐이 많아서 거실 구석구석 무슨 박스가 쌓여 있고 방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런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같아서 어디 가서 말해본 적 없었는데 위생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친 집에 자주 간 건 아니었는데 갈 때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 먼지가 꼭 묻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라 해도 이런 모습에 좀 깨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한테 이것저것 만들어주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건 저도 인정했지만 음식에 딱히 손이 안 갔어요. 집이 지저분한 것도 있고 몇 번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적이 있어서인지 차라리 밖에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더 편할 정도였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특히 남친 아버지는 내 아들이지만 고집도 좀 있는데 혜진이 네가 잡고 살아. 남자는 원래 여자한테 잡혀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어머, 여보, 우리 아들이 잡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땐 혜진이도 성격 있어 보이는구만. 이 사람이 참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서로 잘 맞춰 사는 거지. 그래도 이왕이면 남자가 여자 말 잘 듣고 사는 게 좋은 거야. 평소 여자가 남자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친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잘 알아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남친 집안은 그냥 그래도 남자친구는 회계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 해도 결국 평생 보고 살 사람은 남자친구였기에 집안 배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한 번에 좋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래도 남자친구가 살갑게 잘해서인지 저만 좋다면 결혼하라고 하셨고요. 아버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물러주세요, 네? 그건 안 되겠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즐겨 하시는 바둑을 직접 배워서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혜진아, 나 요즘 바둑 배운다? 바둑? 그건 왜? 아버님이 바둑 좋아하신다며.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점수 따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뭐야, 아빠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인가? 나도 바둑 못해,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아버님하고 뭐라도 하나 통하는 게 있으면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학원 등록했어. 이때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열정이 참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집이 지저분하다 생각하며 안 좋은 것만 보려 하고 제가 점수 따려고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요. 오면 꼭 아빠와 바둑을 뒀습니다. 실력은 당연히 아빠가 더 높았지만 남자친구가 머리가 좋아서인지 그래도 제법 대결이 볼만했어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여보, 당연히 나지. 바둑 둘 줄 모르니까 아빠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혜진아, 맞아. 아버님이 지금 이기고 계셔. 한 번을 못 이기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바둑 얼마나 잘 두시는데. 그러다 딱 한 번 남자친구가 아빠를 이긴 적이 있었는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날 기분 좋다고 회까지 사와서는 저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져준 거였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상민 씨한테 지고.
아빠가 져준 거야. 정말? 그래, 매번 나랑 바둑 둔다고 집에 놀러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데 그게 대견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누가 예비장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런 노력을 하겠어? 바둑학원도 일부러 등록했다며? 이런 노력에 아빠도 엄마도 좋게 봐주셨고 남자친구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집에 와서 얘기도 일부러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애 많이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저나 저희 집에서는 남친의 집에서 지원은 못 받을 걸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둘이 알아서 준비해보자고 하여 그렇게 알고 상견례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어머니의 생각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한테 바라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본인의 아들의 직업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네네. 오시는데 차는 안 막히셨어요? 네, 일찍 나왔더니 안 막히고 잘 왔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으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양가 식구들 모두 참석했습니다. 덕담도 서로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와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자고 말했음에도 결국 이날 일이 터졌습니다. 먼저 결혼식장이 문제였는데 저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여자 쪽에서 식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또한 꼭 제 쪽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서울이니까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살긴 하는데 원래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러세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대전에서 식을 올렸으면 싶은데 혹시 어떠세요? 대전이요? 네, 대전에도 친척들이 좀 살거든요. 저나 제 남편 친구들도 거의 다 대전에 있고요. 그러니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대전에서 올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보통 식장은 여자 쪽에서 잡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전에 친척 한 명 살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하니 저희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안 내키세요? 그러면 버스를 빌려야 하는데 그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비용을 내시겠어요? 버스 대절을 해야 하는 경우 빌리는 쪽에서 비용 부담하고 상대 측에서는 간식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애매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가 아예 대전이면 저나 남자친구가 같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거지만 서울에서 살고 계셨고 또 대전의 모든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척분들도 조금 계시긴 하지만 그보다 친구분들이 많아서 다 부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하객은 각자 직접 챙기는 게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대전에서 식을 올리게 되면 저희 쪽 하객은 버스 한두 대로 부족할 정도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었거든요. 돈을 떠나서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결혼할 이유가 저희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친척분들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니 본인 친구분들 때문에 버스를 부르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일로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든 말 나오지 않게 좋게 얘기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뭐 돈 많은 집이니까 버스 빌리는데 쓰는 돈은 껌값이겠죠? 네? 형편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돈 있는 사람이 팍팍 써줘야 경기도 살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의 말씀이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암튼 이 얘기 말고는 그래도 식사하면서 분위기가 제법 괜찮았는데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얘기 끝에는 돈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직장 다니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모아 강남에 집 사기 쉬운 게 아닐 텐데 뭐 투기라도 하신 건가? 네? 투기라니요? 집이 강남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강남에 있는 집사람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돈 모아 강남에 사시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생활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전 또 강남이라고 해서 무슨 벼락부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개인이 오해할 뻔했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싶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살기 힘들다고 말은 많은데 정작 주변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살았던 때가 없었나? 저희도 한때 잘 나갔어요. 우리 남편 사업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아유, 내 팔자야. 이날 남친 어머니는 신세 한탄을 하듯 과거 잘 나갔던 시절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고요. 아유, 네. 엄마는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서 멋쩍게 웃으셨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눈치를 줬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에서 보니 차가 수입차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왕이면 뭐 국산차로 바꾸세요. 애국한다는 마음으로다가. 그리고 뭐 상견례 자리에 돈 자랑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 차는 수입차이기는 했지만 오래 타셔서 구형이고 많이 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 브랜드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빠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 즉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죠. 강남에 집이 있다고 다 비싸고 좋은 집은 아닌 건 아시죠?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 만나서 결혼하셨다는데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빠나 엄마 모두 사치보다는 절약하며 사시는 분들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주말이면 버스 타고 시장에 가서 장봐오시고 외식이나 배달보다 집에서 밥 먹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옷도 한 번 사면 오래 입고 잘 사지도 않으시고요. 특히 저희 아빠는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는 그런 분이셔서 특별한 날 아니고는 용돈도 잘 안 주셨습니다. 시계도 업체 기념품으로 받은 걸 차고 다니시고요. 돈 쓸 때는 쓰지만 낭비다 싶은 곳에는 안 쓰시는 분이라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이날 남친 어머니는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군가 등쳐먹고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시댁이 못 사니 그걸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도 하셨습니다. 자랑이라니요. 그리고 그 차 탄 지는 오래됐습니다. 괜히 저희 기죽이려고 그러시나 했죠.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려고 해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애들 결혼식 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실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혜진이 말로는 둘이 모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준비해보겠다고 하던데요. 그랬어요? 상민이 너 모아둔 돈이 있긴 한 거야? 엄마, 그럼요. 그래? 그런데 왜 이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숨겨둔 돈 있다고. 엄마 좀. 아이, 알았어. 이따 집에 가면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혜진아, 나중에 가서 뭐 시댁에서 안 해줘서 서운하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해서 돈 없으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잘라 말이야 기대도 안 하지. 내 말 맞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원받을 생각도 기대도 안 했는데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이날 남친 아버지는 기분 좋은 날이라며 술도 한 병 시켜서 같이 드셨는데 엄마는 술을 못 하시고 아빠는 운전 때문에 술을 안 드셨습니다. 그러니 남친 부모님이 술 한 병을 똑같이 나눠 드셨어요. 그렇다고 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본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빠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고개 끄덕이면서 내내 하시며 들으셨는데 옆에서 남친 어머니가 많이 쳐다보시더니 참 애쓰시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 솔직히 부자시면서 이해 안 되시잖아요. 괜히 공감하는 척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도를 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집을 저더러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집은 저랑 상민 씨가 둘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형편 좋은 쪽에서 집 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돈 많잖아. 안 그래요, 사부인? 각자 집에서 지원 안 받는 대신 둘 힘으로 준비하기로 얘기 다 끝났는데 저더러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신에 집은 당연히 공동 명의 하시죠? 아니면 제 아들 명의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집을 저 혼자 마련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명의 얘기까지 저렇게 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 뒤에 나온 말에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니 돈도 많은 집에서 뭘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집은 둘이 준비하기로 했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자 나이 30이 넘었으면 홍기가 지난 건데 옛날이었으면 노처녀라고요. 그거 아시죠? 제 아들이 노처녀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얘기가 끝날 줄 모르고 계속하셨어요. 여자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산모도 건강하고 애도 건강한 건데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요즘 다들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그래서 애도 늦게 낳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자식 둔 엄마로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순전히 우리 혜진이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튼 직업 좋고 이 정도면 잘생겼겠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착한데 여자 쪽에서 집 해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말 나온 김에 집에 있는 TV랑 이불도 좀 바꿨음 싶은데. 혜진아, 가능하지? 그리고 예단은 반상기 세트하고 친척분들 이불에 나 이불 환복까지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너네 집에서 이 정도 되지 않아? 이날 엄마는 작년 생신 때 제가 선물로 사드린 준 명품의 옷과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그걸 갑자기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아까 봤는데 딱 봐도 명품인데 우리 아들이 저런 거 사다 바치려면 등골 빠지겠네. 그래도 뭐 어떡해. 둘이 결혼하면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도 혜진이 네가 갖는 건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네가 집이랑 내가 말한 예단 해오는 게 맞아. 이미 상견례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여태 가만히 있다가 그제야 분위기 파악을 한 건지 엄마, 혜진이는 명품 안 좋아해요. 그거 아시면서. 그렇게 겨우 설명하고 나서야 넘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나가셨는데 그 사이 남친 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우리 상민이한테 듣기론 혜진이 너 엄마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네, 내가 딸이 없잖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엄마하고 딸이 친구처럼 지내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 나중에 나랑도 팔짱 끼고 백화점도 가고 딸처럼 그렇게 할 거지? 그래서 어이없던 저는 그런데 전 엄마랑 데이트할 때 엄마가 저 돈 못 쓰게 해서 자주 데이트하는 건데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저랑 데이트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돈 쓰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너 밥은 할 줄 아니? 밥이야 밥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남친이 잠시 혼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연애할 때 그때 얘기하면서 자기가 집안일도 잘한다고 저한테 말해줬던 게 생각나서 그리고 상민 씨가 혼자 자취도 해봤으니 저보다 밥은 더 잘하겠죠. 뭐 그건 그렇고 다른 집 보니까 결혼할 때 명품 하나씩은 시댁에 들고 온다고 하던데 넌 나한테 어머님 저희 돈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 가방 해드리면 어머님도 저 가방 하나 해주실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늘어놓길래 저도 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한테 돈 잘 버냐고 물으시길래 남자친구만큼 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친이 사짜 직업이라고 해도 저도 회사 다니면서 벌 만큼 법니다. 이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저렇게 대답했더니 남친 어머니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생각할수록 저도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까 예단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단을 원하신다면 저랑 상민 씨가 서로 예단 예물 생략하자고 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럼 저희도 예물을 받을게요. 그게 맞는 거죠. 알 큰 다이아 반지 하나랑 순금 목걸이 해주세요. 뭐야? 형편 다 알면서 너 지금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잘난 척이라뇨. 그리고 돈은 저희 부모님이 많으신 거지. 저는 취업하고 모은 돈 상민 씨한테 말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네가 모았다는 돈 그게 얼만데? 남자친구는 집에 전혀 얘기를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하기 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 모은 돈이 얼만지 얘기하고 그걸로 집부터 필요한 가전이며 가구며 식장 등 최대한 아껴가며 준비해보자고 해서 부모님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친네 가족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날 정확하게 말씀드렸더니 남친 어머니가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친 어머니의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상민이 너도 그 정도 모았단 말이야? 엄마, 너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으면서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때 엄마 돈 급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더니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했는지 아니야, 엄마.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나 통장에 800 있어, 800. 순간 남자친구는 그걸 말하고 아차 싶었는지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이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번듯한 직업도 있는데 대체 왜 800밖에 못 모았나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돈이 줄줄 샜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왜? 갑자기 왜 내 탓을 하는데? 그동안 남자친구는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빚이 좀 남아 있었는지 그걸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 돈을 잘 벌더라도 빚 갚고 매달 생활비 겸 용돈 드리고 해서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갑자기 더 어이없는 말을 이어나갔는데 혜진이 너 잘 들어라. 그 돈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네? 너네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매달 팠던 돈, 그 돈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결혼해서 매달 시댁에 100만 원씩 들이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나 남자친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지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이날 화가 났던 건 저한테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끝마다 돈 있는 집에서 돈을 쓰는 게 맞죠 이러는 게 듣기 거북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좀 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아빠도 중간중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나 남친 어머니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통에 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님을 제외한 남친네 가족은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음식만 먹고 있는데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떠나서 저를 노처녀라고 하며 구제해 준 거라고 마치 자기 아들 아니면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몰고 가니 열받으셨는데요. 부모님이 나서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게 맞다 싶어서 웃으면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모았다는 800만 원에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 얻고 요구하신 예단까지 다 하는 건 무리인 거 아시죠?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저한테만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고 남자친구는 바보같이 아무 말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저희 가족이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따라 나오더라고요. 야, 너 이대로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어쩌긴 뭘 어찌해 끝이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살았지? 내가 이딴 결혼을 왜 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한 거 인정해. 그런데 너도 좀 그랬어. 뭐? 내가 뭘? 너 원래 이렇게 기가 센 여자였냐? 나랑 만나는 동안 숨겼던 거냐고. 이게 기센 여자면 너네 엄마는 어떤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길 가는 사람 100명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다. 너무 기가 막혀서 무시하고 그냥 차에 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제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나? 다시 들어가서 수습하고 가. 네가 해. 우리 집은 내가 수습할 테니까. 상견례라는 자리는 원래가 어려운 자리라 다들 내내 하는 건데 너처럼 웃으면서 할 말 따박따박 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가 잡은 손을 억지로 떼어나고 차에 올라탔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네, 아빠. 그렇게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언제 나왔는지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와서 부딪혔는데요. 아빠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고 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남친 어머니가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와서 들이받은 거였죠. 어찌나 리얼하든지 차 본넷에 양손을 댔다가 뒤로 나자빠지는데 오히려 차에 닿아서 다친 것보다 오보 연기를 하느라고 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엄마! 아이고, 나 죽겠네. 허리야, 다리야. 엄마 괜찮아? 네 눈엔 괜찮아 보이냐? 차 사고잖아. 핸드폰 어디 있지? 119 부를게. 조금만 참아.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이 구급차를 부른다고 하자 급하게 핸드폰을 뺏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일단 차에서 내렸는데 사실 남친 어머니가 걱정되기보다는 이 상황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남친 어머니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요? 뭘 달라고요? 돈 내놓으라고요. 사람이 지금 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먼저 부르잖아요. 사람이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먼저고요. 그런데 그거 다 패스하고 돈 주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넌 뭐하고 있냐? 어? 왜 우리 아들한테 그래? 니들 잘 산다고 우리 비웃었지? 저희가 돈 안 주기만 해봐. 뺑소니로 고소할 거니까. 뺑소니라뇨? 그건 엄연히 어머니가 와서 일부 시끄럽고! 난 정확히 이 차에 부딪혔어. 사람 치고 제대로 조치 안 해주면 그게 뺑소니지 뭐냐?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면서 설마 감옥에 가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좋지요? 네, 조치를 똑바로 해주셔야죠. 괜히 신고해서 경찰 부르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돈 주고 끝내시죠. 그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요. 이날 바닥에 대자로 누워 일어나지 않던 남친 어머니는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자친구가 그걸 또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점이었죠. 다른 가족들은 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 눈짓에 갑자기 크게 다친 것 같다며 호들갑까지 떨었습니다. 들어보니 말씀이 다 맞네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 골치만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주시면 그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죠. 괜히 뺑소니범으로 오해받을 수는 없으니 제대로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핸드폰을 꺼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지금 설마 경찰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경찰 아닙니다. 그렇게 10여 분간 아빠는 뒤쪽에서 따로 통화를 하셨고 잠시 뒤 아빠가 연락해 부른 사람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사람을 본 남친 어머니는 기절초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다른 건데 본인보다 좀 잘 산다고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던 걸까요? 자식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 것을. 남자친구는 물론 그 가족들 모두 돈밖에 모르는 거지 같았습니다. 이날 아빠가 부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것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죠. 미안해, 바쁠 텐데 불러서. 미안하긴.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 명함인데 받으세요. 명함을 본 남친 어머니는 바로 기절하듯 바닥에 다시 누워버렸는데 처음엔 정말 놀라긴 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본인도 뭔가를 보여한다고 생각했는지 바닥에 누워서 눈을 뜨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드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 뭐 하세요? 구급차 안 불렀어요? 빨리 부르세요. 그리고 이 식당 주변으로 CCTV가 잘 되어 있던데 여기 사고 현장이 정확히 찍혔을 겁니다. 차 블랙박스도 있고요. 식당 들어가서 CCTV 확보하고 법적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말에 누워서 꿈쩍 안 하던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머리야.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갈 거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일수록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변호사 양반. 그러지 말고 이번 일은 저희끼리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건 아니죠. 요즘 보험 사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보험 사기요? 아니 제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돈 주면은 제가 조용히 갈게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너무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빠는 물론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화가 났죠. 만약 아빠가 출발해서 속도라도 낸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아빠는 평생 운전하시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으셨는데 친구분 중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셔서 아마 이런 장난을 더 용서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날 변호사님은 경찰에 바로 연락했고 현장에 경찰차까지 오고 나니 식당 사장님까지 나오면서 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돈 받고 싶었으면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합의금 요구하면 될 일인데 남친 어머니는 경찰이 같이 가자는 말에 어떻게든 안 가겠다고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왜 경찰서를 가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혼자 가시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가서 진술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왜 쓰냐고요? 아유, 됐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친 어머니는 급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사건 접수가 되면 조사는 해야 하니 협조해 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망신당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상견례를 했던 식당 주차장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서로 이동했는데 신분 조회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최성희 씨 본인 맞으세요? 남친 어머니는 본인 이름을 여러 차례 묻는 경찰관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미 전과가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전과요? 무슨 전과요? 보험 사기로 전과가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험 사기라니. 그간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며 보험금 뜯어내고 그러다 몇 번 걸려서 벌금형 선고받고 전과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또 걸리고 나서 가중처벌을 받게 생기게 된 거였죠. 아니 이게 뭡니까?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남친 어머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공갈범죄라 하는데 처음에 몇 번 이게 되니까 툭 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거죠. 그런데 소액이고 걸린 건 처음이라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려고 일부러 자전거도 구입했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쪽팔렸는지 남자친구는 잠깐 밖에서 보자고 했는데 혜진아,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사과할게.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왜? 못하겠지? 아버님 무서워. 네가 좀 야, 너 지금 이번 일이 장난 같아? 혜진아. 어떻게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운전대 잡고 계셨던 우리 아빠는 지금 심장이 어떻겠냐고. 결국 저희는 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변호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상견례를 했던 식당의 주차장을 비추고 있던 CCTV를 가져와 정확히 확인해보니 아빠 차는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아빠 차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도 정확히 찍혀 있었고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쪽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이번에 좀 아니요. 사과받을 생각 없습니다. 깔끔하게 법대로 합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자해 공갈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하긴
과거 전력이 이렇게나 화려한데 모를 리가 없겠죠. 그거 아시면서 이런 집 버리신 거잖아요? 그날 이후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당연히 저나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헤어졌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전 남친이 저를 또 찾아왔는데 뻔했습니다. 자기 엄마 봐달라고 온 거였죠. 하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잘났는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맑게 알아듣게 똑바로 말해줬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철없다고 하지 않았냐?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 다 하는 거 가지고 철이 없네, 있네 그랬잖아. 솔직히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 너도 생각을 해봐. 네가 그때 한 행동은 철이 없는 게 맞잖아. 너도 인정할 건 해라. 야, 박상민. 그날 우리 아빠한테 뺨 안 맞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내가 맞을 짓 했다 이거냐? 상견례가 며느리 면접 보는 자리야? 말해봐. 나 어디 팔려가는 거냐고. 그날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우리 가족은 최대한 예의 차렸다고 생각해. 맘 같아선 그날 상 뒤엎고 박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참은 거야. 아이고, 고맙네. 양가 서로 인사하는 자리고 서로 가족 인품이나 가풍 보는 자리인데 너네 가족은 다 자격 미달이었어. 내 말 알아들었냐? 돈 좀 있다고 우리 가족 까내리지 마. 내가 언제 너 만나면서 돈으로 네 자존심 상하게 한 적 있어? 그날도 돈 자랑한 적 없고 오히려 돈돈거린 건 니네 엄마였어. 끝까지 사기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니네 엄마고. 뭐 좋은 말 듣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 아이씨, 걔 아닌데. 아니, 혜진아, 내 말이 이거 안 나? 네가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할 말도 못했잖아. 내가 오늘 아빠! 집 근처에서 전 남친과 얘기하다 막 가려는데 아빠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죠. 아빠는 제가 전 남친과 같이 있는 모습에 놀라서 급하게 뛰어오셨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제 뒤에서 팔을 잡고 안 놔주던 전 남친은 저 멀리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도망치듯 뛰어가는 전 남친을 보는데 어찌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던지 그날 이후 전 남친이 저를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쪽팔려서라도 못 오죠. 전 남친 어머니는 결국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전과가 있던 터라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날 전 남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바로 아빠였어요. 제가 이런 놈을 좋다고 만난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매일같이 속상해서 울고 그랬는데 사람 사는 게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결혼해서 이 사실을 알았어 봐. 아빠, 그게 더 끔찍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자. 어? 이 말을 듣고 보니 아빠 말씀이 맞더라고요.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과 결혼해서 이혼하는 건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파혼 후 한동안 속은 좀 상했으나 그래도 가족에 있어서 잘 이겨냈습니다. 아빠도 그 당시 충격이 좀 크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지인을 통해 전 남친의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못 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빚 갚기에 매달 생활비를 대줘야 하고 본인 인생도 좀 살아야 하는데 누가 그런 집에 시집을 오겠냐고요. 저는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과 달라진 건 없지만 이런 일상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때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 물론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인연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